오늘이라는 페이지를 열심히 다 읽고 나면 다음 페이지가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내일이란 그 다음 페이지는 곧바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 돼야 읽을 수 있으니까. 소설의 다음 페이지는 속 시원하게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읽어보자고요. 자, 문학동네와 함께하는 문학의 퐁당. 책과 음악이 있는 미니 북콘서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해 장편소설 내 이름을 불러줘를 발표한 소설가 황여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황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일찍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오느라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학의 감동에 또 음악의 감동까지 더해주시는 두 분이시죠. 자, 세계 1위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네, 그리고 마성의 감성. 피아니스트 조영은 씨.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네, 계속 마성의 감성 들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이거 약간 제가 이니셜을 정해봤거든요. 네. MSG라고. 마성의 감성. MSG. 오늘도 음악으로 조미료 팍팍 쳐드리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네, 활기차입니다. 자, 황여정 작가님 모셨는데 작가님 주말에 이사하셨다면서요? 네, 이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완전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하느라고 정신 없으시겠네요. 거의 끝났는데 지금 책 정리가 남아 있어서 제일 크게 남았네요. 미루고 있어요. 지금. 작가한테 책이란, 책 정리란 어떤가요? 다 버리고 싶은? 이렇게 쓸데없는 책이 이렇게 많지? 근데 저도 항상 이렇게 서점 가면은 네. 막 흥분해가지고 한 번에 막 10개씩 사오고 막 이래요. 맞아요. 쌓아놓고 쌓아놓죠. 읽지도 않고선 읽지 않으면서도 쌓아놓은 거 맞아요. 보고선 흐뭇해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방에 책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제 놀 데가 없을 정도로 막. 근데 또 어떤 시기가 되면 안 보이던 책이 보이기도 하고 네. 안 읽던 책이 그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그때 샀나 보다라는 책들도 있고 해서 그 책이란 게 어떻게 좀 떼서 보내버리고 싶은데 네. 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간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걸 또 버리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책 정리, 소설가의 책 정리란 가장 큰 일이 남으셨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가가 집을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 기준 있으세요? 혹시 집을 선택하는? 일단 집값이 제일 중요하고요. 집값은 네, 빼고요라고 네.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네. 같은 가격대라면 네. 뭐 그렇게 복잡한 이유는 없고 그냥 어떤 공간의 구성, 공간의 구성. 내부의 공간의 구성, 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건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고. 집 안에서 오래 계시는구나. 네네. 그 구성이 이제 나한테 적합한지 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좀 조용한 곳들 좋아하고요. 기왕이면은 그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마주치지 않을. 네, 그리고 왜냐면 이게 촬영하게 되면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네. 막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이웃들한테 좀 불편함을 드릴까 봐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그런 곳으로 좀 고르긴 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집을 좀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집을 선택하는 기준을 여쭤봤냐면 이 책이 네. 집 안에서 네. 그 뭔가가 벌어지는 그렇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해드릴 내 이름을 불러줘 작년 여름에 작가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집 이상의 소중한 서민들의 생활 터전의 이야기죠. 네. 이게 사실 집이나 생활터전, 그러니까 일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곳. 소설 속에서는 그 소상공인의 가게들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집이든 아무튼 그런 생활터전이든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한동안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무는 장소인 것인데 그 장소라는 게 사실 공간하고 장소는 약간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공간하고 장소. 네, 공간은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 이 주변에 공간. 예, 물리적 어떤 그렇죠. 뭐 환경 조건 요소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장소는 이 공간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관계를 그 공간과 관계를 형성하는 이게 약간 건축학 제 얘기는 아니고 건축학에 나오는 네.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장소라는 게 그런 건데 오랫동안 그 공간과 네. 관계를 맺으며 그러나 그 공간의 주인은 따로 있죠. 공간의 주인은 따로 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일 수도 건물주라든가 있지만 집주인이라든가 이 공간에 내가 네. 있긴 하지만 네네. 이 TBS 상암 TBS 그쵸. 제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죠. 그들은 내 거 이거 싶다. 이곳에 머무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주인 네네. 소유주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예. 않죠. 근데 어쨌든 그 장소의 공간에 운명을 쥐고 있는 건 그들인 거죠.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소유주가 가져. 그런 것들이 사람이 머무는 장소와 그런 이상한 관계 이게 가끔 생각해 보면 네.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사실 이상하지 않은데 듣고 보니 현실적으로. 좀 네.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 네. 그 책을 쓰시게 되신 거죠. 네네네. 이야기의 배경이자 중심이 되는 우성 빌딩, 네. 세로로 베어져 나간 듯한 기이한 형태로 철거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우성 빌딩이 왜 그렇게 기괴하게 철거가 건물 하나인데 반만 철거가 된 거죠. 왜 그렇게 기괴하게 철거가 됐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소유주들, 그러니까 그 우성 빌딩이 세워져 있는 부지, 땅이 2명의 이제 소유주가 있는 거고, 땅에 예, 네. 절반씩 갖고 있는 땅 거죠. 주인이 예, 2명인 네. 거예요. 네. 그 2명이 모종의 사연으로 분쟁을 겪게 버리게 되고 한쪽이 맘상해서 네. 그럼 난 내 땅에 있는 건물 철거하겠다. 어머. 그래서 절반을 자르게 된 거. 그러니까 절반만 철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이거든. 불법이 아니에요. 소유주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소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맞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작가님이 그 신문 기사를 읽고서 네. 고민을 계속 하신 거죠. 되게 기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책을 바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하시고 계시다가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네. 그 계기 좀 여쭤봐도 돼요? 그게 계속 아무튼 품고 있다가 사실 그 모티프로 이번 소설뿐만이 아니라 제가 등단을 하기 전에 네. 습작 시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 소설을 썼어요. 단편도 써보고 장편도 써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도 결국 또 쓰게 됐는데 그 모티프가 아마 써야 되니까 또 쓰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생각을 하던 것이어서. 그렇죠. 네. 그 얘기가 계속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러면서. 사람마다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은 화두라고 하죠. 질문을 하나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계속 들고 음미해 보면은 인생 끝날 때까지 못 풀어내는 질문들도 있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탁 풀리는 순간도 있긴 한데 아마 그 질문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우성 빌딩에 매어 있는 영혼, 즉 지방령. 이 우성 빌딩에 지방령이 있어요. 무섭다. 목소리로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물론 자신이 누군지조차 기억하지도 못하는 영혼인데요. 소설의 첫 페이지 첫 문장이 아주 강렬합니다. 나는 살해당했다. 난 살해당했다가 첫 문장이에요. 압도당했어요. 첫 저도요. 문장. 읽어야겠다. 왜 그랬을까? 이거 너무 궁금한 뭐지? 거예요. 약간 첫 문장부터 뭔가 털썩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의도하셨나요, 작가님?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기본적으로 책 제목과 첫 문장은 정해놓고 그게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예 자판에 손을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첫 문장은 고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빌딩을 쌓아가듯이 아마도 그렇게. 그래서 첫 문장은 절대로 안 바뀌는군요. 머릿속에서 이미 다 고쳐놓고 확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네. 지방령의 존재를 1층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오탁조라는 사람이 알게 되고 3층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고수림이 수상한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직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수림의 딸 미래와 조사를 나서는데 기억을 잃은 지방령은 고수림의 영혼일까 아니면 고수림의 죽인 자의 영혼일까 아니면 우성빌딩에 관련된 또 다른 누구일까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정말 흥미진진한 책! 바로 내 이름을 불러줘. 절찬. 상영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게 실제 가지고 있었던 작가님만의 질문에서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를 들어보니까 책을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더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종석 씨와 조영은 씨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내 이름을 불러줘 작품에 내 이름은 어쩌면 지방령의 이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방령도 그렇고 뭐 오탁조, 오플립, 고수림 뭐 혹은 2층 미용실 주인 백은령 이렇게 이름이 되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그거 궁금해요. 네. 작가님들이 이름을 지으실 때 어떤 식으로 지을까? 각자 스타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여정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주변에 뭐 사람들 이름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음. 근데 주인공 이름을 갖다 쓰진 않고 이게 네.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근데 최대한 너무 흔한 이름을 안 쓰려고 해요. 뭐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뭐 은정, 현주, 아, 많죠. 예, 라든가 네. 그렇다고 너무 독특하게 지을 생각은 없는데 그냥 겹치지 않게 좀 이렇게 잘 기억나도록. 뭐 자음이 그것도 진짜 너무 중요하겠네요. 네, 성이 뭐 김 씨가 나오면 강 씨는 피하고 뭐 기억자로 예, 그런 피하고. 식으로 조합을 좀 하다가 음. 막 읊어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그 사람 이름이야 이렇게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것도 사실 공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오탁조는 어떻게 이름을 오탁조가 사실은 제가 습작 시절에 이미 등장을 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어떻게 지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되게 오래전에 이미 제 안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이랄까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오플립은 오플립 이런 느낌이고요. 고수림은 뭔가 고수 같은 느낌이 나요. 무림의 고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작가님이 그 궁금하신 거 조용히 씨? 네네, 저도 네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작가님께서 2017년에 이제 첫 소설로 발표하신 제목이 알제리의 유령들이더라고요. 뭔가 오늘 이제 낭독해드릴 작품도 그렇고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뭔가 조금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알제리 유령들에서 유령은 사실 약간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고 진짜 유령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이번에 귀신, 이를테면 귀신이죠. 귀신이 그렇죠.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본격적이죠. 집앞에 거기에 계속 있어. 네. 안 가. 그런 소설은 처음이에요. 사실 처음 써봤어요. 근데 어쩌다 연결이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낭독을 하나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낭독해드릴 부분은 작가님이 골라주셨나요? 네, 제가 네. 골랐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소설의 첫 장면이고요. 소설 읽으신 분들이 다 그 첫 장면 얘기해 주셔가지고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 약간의 낚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첫 문장 나는 살해당했다 하고선 점만 좀 숨을 쉬어주고선 넘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왠지 기대되게 막 만들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첫 문장, 소설의 첫 부분인데요. 작가님과 제가 함께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종성 씨도 약간 거들어 주신다면서요? 네, 제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함께 이어서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여러분 짤막하게 남겨주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이고요. TBS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낭독 해드릴게요. 나는 살해당했다. 겉으로는 불운한 사고사나 돌연한 병사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자살의 형태를 띄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연사로 명명되었을지도. 어떻게 결론이 났든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죽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테고, 어쩌면 누군가는 의심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건지도. 그러니 아무도 나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겠지. 나는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떠오르지 않는다. 나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기억하는 건 어떤 침묵뿐이다. 아니, 어둠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소리나 빛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뭔가가 없었다는 느낌만 뚜렷한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몽롱하다. 아예 존재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랬다는 건지 나 이외의 모든 것이 그랬다는 건지도 묘연하다. 그렇다면 이걸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것이 과거였다는 건 분명하다. 지금 나는 분명히 있고 나 이외의 모든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물론 소리도 빛도. 어느 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나는 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봐요. 나는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묻자 그가 대답했다. 지방령. 이곳에 지방령이 있어. 타살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살해당한 이들만 지방령이 되는 건 아니니까. 타살이 아니라도 원통한 죽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원통함이라는 것도 제작기 기준에 따라 그야말로 남들이 보기엔 웃기지도 않는 사소한 사연이 나를 지방령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사연과는 무관하게 죽음 그 자체가 원통했을지도.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니까. 설사 내내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해도 정작 때가 닥치면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반발심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죽음의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싶은 건 생명체의 본능이다.
너무 좋아요. 계속 듣는. 뭔가 되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노래 어떤 노래예요? 네, 이 곡은 노르웨이 선셋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 레오도르스 선셋? 발라드 라는 곡인데요. 이 노르웨이 풍의 그 노르웨이 영화에 등장했던 곡이에요. 근데 뭔가 이 작품의 첫 문장도 그렇고 그 일몰에서 느껴지는 어떤 쓸쓸함 그런 것들이 잘 연상이 돼서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그리고 작가님 그 점점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 이름을 불러줘 소설 내 이름을 불러줘의 이제 첫 소설 부분을 낭독을 해드렸는데 강렬하네요. 네.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존재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랬다는 건지 나 이외의 모든 것이 그랬다는 건지 묘연하다. 이 주인공이 지방령이잖아요. 네. 혼란스러워하는 네. 왜 혼란스러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혼란스러워하는지를 적어주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 노래가 탁 맞으니까 네. 뭔가 되게 인생이 참 쓸쓸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컥했습니다. 그 쓸쓸한 느낌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기분 좋다. 울컥. 성공. 자, 복숭아님께서 첫 문장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호기심이 마구 샘솟아요라고 해주셨고 4836님께서요. 죽음이라는 것 참 슬프고 서글픈 인생인 듯하네요. 나를 모르고 나를 알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지방령이 누구인지 답답한 죽음입니다라고 해주셨고 팬케이크 하우스님께서는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니까 더 감동이에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지방령 원통한 죽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여우 같은 곰님께서는요. 책 요새 좀 못 읽었는데 읽고 싶어지네요. 연주도 너무 좋고 뭔가 구슬퍼요. 곡목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네, 레오도르스 발라드라는 곡입니다. 레오도르스 네. 발라드. 네, 노르웨이 선셋. 네, 노르웨이 선셋이라는 이제 부제가 있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지그문트 그로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곡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황여정 작가님 한테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얘기를 안 했는데 7272님께서 벌써 알고 계세요. 와 황석영 작가님 따님이시군요.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아주 건강하시고요. 지금 79 되셨는데 여전히 새로운 작품에 그 창작열에 불타고 계시고 막 눈 반짝거리면서 다음 작품이 이겼을 거야 계십니다. 기대된다. 조금만 다음 작품 어떤 건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3권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군요. 예. 하시네요, 진짜. 네. 그래요. 네. 황석영 작가님의 따님이십니다. 근데 소설가가 되신 건 아버님의 영향도 컸을 것 같지만 또 그 자신만의 그 글을 쓰게 된 이유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쓰고 싶어서 썼다는 말 외에는 어렸을 때부터 뭐 쓰고 이런 거를 그 표현하고 싶고 뭔가 글로 쓰고 싶고 이런 욕구가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누구 시키지도 12살부터 않았는데. 소설을 쓰셨대요. 와. 와. 스필버그가 9살 땐가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야. 12살부터. 아이고. 근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일기를 쓰신 거죠? 그랬더니 소설을 쓰셨다고. 네. 그 혹시 여쭤봐도 돼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냥 뭐 추리 소설이었고요. 쌍둥이 자매 치정살인 사건을 다룬 그거를 몇 살 때요? 치정 와. 12살이 치정 살인 사건을. 근데 그 나이 때 그런 주제로 글을 쓰실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책들도 많이 읽으셨었던 게 아닐까요? 네, 아마 그 영화나 아니면 그때 한참 뭐 아가사 크리스티의 뭐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짜깁기 해서 쓴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보고선
저처럼 훅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걸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쓴다는 거는 네. 정리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 글을 쓰는 걸 벌써 그때부터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근데 그때 12살 때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네,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문장 좀 궁금한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이사하느라고 그걸 다시 보게 됐는데 다 잊어먹고 가지고 있다가 계세요? 갖고 있어요. 네. 매우 쓸쓸한 밤이다더라고요. 매우 쓸쓸한 밤이다. 그러면 그 소설 만든 소설의 제목도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제목이 황혼의 아침. 황혼의 아침. 네. 그럼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엄마가 그때 보시고 네. 말이 안 되는 제목이다. 황혼과 아침은 같이 쓸 수 없는 단어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신경질을 냈다. 근데 그 촬영할 때 보면은 저희 낮에 아침에 해가 뜰 때의 장면을 담아야 되는데 그때 담지 못하면 노을 질 때 촬영을 해요. 아침 장면을요? 네. 그렇구나. 아니면 노을 질 때 촬영을 해서 담아야 되는 씬을 만약에 촬영하다가 노을이 짧게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뜰 때 나가서 나머지 촬영을 해요. 그게 시간의 그 색감의 온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벌써부터 아신 거죠. 네, 이런 바로 그 점으로 그걸 생각하고 아침이 이제 황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쓴 건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12살 때.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내 이름을 불러줘 책 뒷면에 영화 부산행, 염력, 반도의 그 연상호 감독님께서 추천사가 실려 있어요. 책다운 책이다. 도시개발이라는 폭력의 파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과 그 곁을 맴도는 유령을 따라 꽤 긴 사연을 읽고 나면 재정비가 되는 도시와 골목의 이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써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연상호 감독님께서 정말 아주 압축을 시켜서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약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좀 상상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의미가 깊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약간 좀 연상이 잘 돼요. 영상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영화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만약에 이 작품이 영화가 된다면 주인공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생각해 본 적 없고요. 네. 그 책을 편집을 해주신 그 담당 편집자님께서 어디 그 출판사 인터넷 카페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기가 캐스팅하면 이러고 싶다. 그래서 주인공 그 60대 남자 귀신을 보는 그 남자는 성동일 배우님. 어울려요. 네. 이미지가 그리고 확 오네요. 네. 30대의 그 여자 주인공은 배두나 배우님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고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가서 봐야지. 그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작가의 말이 있는데요. 네.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곳은 어떤 장소여야 할까? 이 소설은 그 물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해답은 찾으셨나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상하고 뭔가 다른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좀 아픈 사람들 없이 사는 것이 고통으로만 경험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실천하고 찾고 있기도 하지만 너무 교훈적인 얘기가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그냥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그냥 소망 이런 정도만 있지 답을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혹시 다음 책 주제도 혹시 첫 문장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첫 문장은 끊었는데 장편은 아니고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단편 소설을 이제 한동안 좀 써볼까. 단편 나오면 또 한 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아유 불러주시면 제가 감사드리죠.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낭독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은 어떤 장면이죠? 이게 지금 여자 주인공인 고미래 미래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제 버림을 한번 당해요. 한 그 반나절 정도지만
공동묘지의 한 무덤에 버려지는데 그 무덤이 굉장히 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라서 그 밤에 혼자 버려졌을 때 미래가 혼자 그 밤을 지새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어떤 음악이 준비되어 있죠? 이 밤에 대한 장면을 좀 연상작용을 하다 보니까 또 달빛은 밤에만 볼 수 있잖아요. 또 이 작품의 분위기와 좀 잘 어울리는 곡을 찾다가 오늘은 저는 연주는 오늘 이제 끝났고요. 피아노 솔로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피아노 솔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토벤의 네. 월광 소나타 1악장 월광소. 들려드릴 좋다.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네. 네네. 저희는 마지막 낭독을 해드리면서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깍! 갑작스러운 까마귀 울음에 미래는 눈을 떴다. 붉은 노을이 감청색 하늘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수림은 보이지 않았다. 수림을 부르며 무덤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수림은 없었다. 미래는 버스 정류장에 가볼까 하다 그 사이 수림이 돌아와 자신을 찾을까봐 끝내 무덤이 눈에 안 보이는 곳 너머로는 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배가 고파 상석에 차려진 음식들을 집어먹었다. 사위는 금세 어둠에 잠겼다. 깍! 다시금 까마귀가 울었고 미래는 덜컥 무서워졌다. 그곳을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지만 온몸이 돌처럼 굳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으나 이를 앙다물고 있었기에 끝내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어둠은 길고 깊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결코 다른 것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신 영원이란 이런 것일까? 미래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언제인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어쩌면 기절한 것인지도 몰랐다. 어쨌든 눈을 떴을 때는 수림이 미래를 꽉 껴안고 있었다. 수림은 몸을 떨며 흐느꼈다. 미래는 수림의 팔이 못내 갑갑했지만 수림 너머로 보이는 새파란 하늘에 홀려 잠자코 있었다. 고개를 움직여 시야를 한껏 넓혔는데도 구름 한 점 발견되지 않았다. 애국가에 나오는 공활한 하늘이란 이런 것일까? 미래는 생각했다. 공활의 공은 비어있다는 뜻이라고 선생님은 말했다. 하늘이 비어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 구름이 없다는 뜻 같았다. 하늘은 파란색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굳이 비었다고 할 만한 내용물은 구름밖에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주인은 구름인 걸까? 아니 어쩌면 가을 하늘의 공은 전혀 다른 의미일지도 몰랐다. 가을 하늘은 어땠더라? 그런 생각을 하며 미래는 수림이 팔을 풀어주기를 기다렸다. 그날 이후 미래는 그 일을 떠올려 본 적이 없었고 그 일에 대해 수림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었으므로 그날은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탁조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는 자신이 그날의 일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